안녕하세요. 망금농원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이온농약사 대표님하고 2탄 시리즈입니다. 이제 2탄, 3탄으로 가는데 먼저 화마를 입어서 피해 입은 그 농가분들한테 빨리 피해를 극복하기를 바라시며 혹시 그쪽 지역에서 저한테 묘목을 사가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올가을에 제가 무상으로 수량 관계없이 공급해드릴 약속을 드리며 오늘은 제가 이온 농약사님한테 약을 탁탁탁 찍어서 이 약 성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뭐 단순히 살충제 뭐더라 이게 아예 뭐 이거 무슨 성분인가 뭐 이거 좋아요라는 것보다는 무슨 성분 때문에 약을 써야 되는가를 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있으면 네. 이제 개화가 막 시작되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지금 가장 저번에는 목련시비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개화, 이게 임신 기간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 그렇죠. 예, 뭐 조생종이든 조생, 중생, 만생 다 똑같을 거란 말이죠. 이제 조생은 좀 틀리겠지만 그런 중점적으로 얘기하다 그러면 저보다는 약사님이 더 잘 알으니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이제 저도 한창 바쁜데 사장님이랑 이제 유튜브를 그때 한 편 찍고 예. 한 편 찍고 나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전화가 많이 오고 물어보시는 것 중에 이제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무슨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작년에 뭐 낙과가 심했고 뭐 썩었고 아니면 뭐 벌레가 안에서 벌레가 먹어가지고 뭐 벌레가 나오고 그랬다. 그래서 무슨 약을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면 난감하죠. 그러니까 야, 다 꼬라지 다 뛰고 머리만 서두마 물어보니까 열매가 썩는데 무슨 약이 제일 좋냐라고 물어보시고 뭐 벌레를 먹는데 무슨 약이 제일 좋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농약 방제, 오늘은 농약에 대해서 좀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농약 방제라는 건 어떤 한 가지 약 가지고 극단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벌레를 잡거나 균을 잡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발화부터 수확까지 이 한 작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약을 시기적절하게 이 시기에는 이 약, 저 시기에는 저 약, 지금 병해충 발생 동향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배치하고 사용을 하는 게 그게 방제력이고 그게 그렇게 방제가 들어가야지 고품질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적절한 배치도 중요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써야 된다는 지속적으로. 저희 가게에 이제 가끔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도 오고 하시는데 약을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 약을 배치하는 거는 저의 역할이지만 약을 실제로 치는 거는 농장주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시간 될 때 약을 치고 시간 안 되면은 다음에 치지 뭐. 비 온다고 하니까 에이 비 그치고 다음에 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약을 쳤을 때 농약의 효과는 기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열흘에서 보름 정도 생각을 하고 그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는 무조건 농약을 치셔야 돼요. 소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체적으로 약을 10번을 하는데 8, 9번 약 꾸준히 하다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번을 빼먹는다. 그 한 번 때문에 병해충에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번의 약친 거를 무효화가 완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직장에 회사 다니듯이 회사 다닐 때 함부로 빠질 수 있나요? 못 빠지잖아요. 그래서 열일 제껴두고 일단 내가 정해둔 날짜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 내가 열흘 간격으로 약을 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반드시 열흘을 지켜야 되고 만약에 9일, 10일째 되는 날 비가 잡혀있다. 비가 온다라고 예상이 된다. 그러면 8일째라도 약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일단은 첫 번째 기본 조건이에요. 그거는. 기본 조건이고 이제 농약을 한다는 거는 농약은 지금 거의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뭐 3,000가지가 넘고 회사마다 다 틀리니까. 네, 그리고 뭐 성분도 굉장히 다양하고 한데 그거를 기상 상황이나 병해충 발생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배분하는 거.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재가 어떤 특성이 있고 한지에 대해서. 그거 춥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집중적으로 할 게 임신 기간이잖아요. 임신 기간인데 가장 필요한 영양제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소독 이런 부분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가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영양분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가 생기고 이제 화 분화가 돼서 화기가 형성이 되는 화기라고 하면은 꽃이거든요. 그치, 꽃은 꽃눈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 꽃이 이제 기상 조건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수분이 공급되면서 우리가 이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이 화기 형성은 이미 작년에 끝났어요. 그렇죠. 보통요. 예, 작년에 잉여 영양분 그리고 저장 양분을 통해서 화기 형성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개화가 되는 것까지는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년도에 축적 영양분을 축적했냐 안 했냐에 따라 기본적으로 꽃의 소질은 전년도 양분 축적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상 조건에 따라서 냉해를 예방해주고 그리고 꽃에 조금 더 농도를 짙게 해서 꽃이 좀 더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바라고 영양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농약 방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농약 방제가 들어가는데 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되게 좀 그래요. 좀 이제 디테일하게 좀 애매모호한 저기서 딱 관점을 딱 잡고자고요. 네. 그러면 모든 하면 사과 꽃이 피고 먹어야 될 때는 일단 병충해도 충균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미량 요소 거기다 더하기 그거를 약효 내지 영양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거 도포제라고 그러죠. 쉽게 뭐 아비온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했을 때 지금 따뜻한 살충제 같은 거 권하고 싶다면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뭐 핵과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권하는 게 델란이나 제가 꺼내놨어요. 한번 꺼내놔보자. 보여주자고. 델란. 델란을 안 가져왔네. 델란? 델란, 다코닐, 수아제나 다코닐 에이스 이런 살균제를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오갈병 때문에 그래요. 핵과류는 오갈병이 네, 오갈병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 저온일 경우에 기상이 안 좋고 저온일 경우에 오갈병이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갈병 방제를 위해서 이제 델란이나 다코닐을 첫 소독에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구분을 해보자면 이제 다코닐은 오갈병에 특화되어 있고 보호살균제고 델란도 마찬가지로 보호살균제예요. 근데 이제 저는 첫 소독에 만약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델란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근데 항상 물어봐요. 이게 델란을 안 써보신 분들이 많은데 델란은 약간 약이 민감해요. 어떤 면에서 민감하냐면 사람 체질에 따라 다른데 옷을 잘 타는 사람. 델란이 오더라고요. 델란이 옷이 오르는 성향이 있어서 옷을 잘 타는 사람이 델란을 쓰면 좀 간지러워요. 그리고 심하신 분은 막 열꽃도 피고 병원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서 사용을 하시는데 델란을 특히 추천드리는 델란은 보호살균제이면서 오갈병, 세균성 구멍병 다 예방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오래가요. 약효가 약효 지속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화가 시작이 되면 약을 잘 못 치거든요. 뭐 이제 꿀벌도 돌아다니고 꽃도 뭐 잘못하면은 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못 치는데 이 개화 기간 동안 약을 못 친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약효가 긴 걸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살균제는 다코닐이나 델란 둘 다 보호살균제이기 때문에 오래 가긴 하는데 특히 이제 델란은 세균성병에도 같이 등록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델란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는 제일 먼저 발생하는 거는 일단 노린제예요. 노린제 그리고 진딧물. 진딧물은 신초가 나오면서 새끼손톱만큼 신초가 나오면서 바로 끼거든요. 그리고 노린제는 신초가 나오면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에모무늬 장립노린제라고 하는데 거의 노린제가 녹색을 띠고 그리고 크기는 진딧물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띄는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나중에 입이 나와서 입이 펴졌을 때 입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고 약간 걸레짝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초가 아니면 신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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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커져봐야 알아요. 입이 이렇게 커져봐야 잎이 이렇게 있으면 요 입경 부위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네. 그러면 노린제 피해를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만큼 이제 발생이
제일 빨리 발생을 하고, 요 입경 부분에 이렇게 뻥뻥뻥 뚫려 있는 거 보고 어르신들이 이제 천공병 왔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 시기에는 이제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천공병이 발생은 감염될 수 있어도 발생을 안 하거든요. 거의 다 노린재 피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추천하면 여기 지금 델란 없지만 뭐 다코닐이랑 뭐 다코닐 그리고 진딧물 깍지 해가지고 모벤토 뭐 라이몬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라이몬을 빼고 저는 이렇게 아다마 코리아에서 나오는 다이몬 파스트 요거를 또 추천을 드려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약 처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약이 다 같이 나방약이라고 똑같은 나방약이 아니고 진딧물이라고 똑같은 진딧물약이 아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아까 다코닐 델란은 말씀을 드렸어요. 세균성 병에도 효과가 있는 델란이 조금 더 이로울 수 있다. 아니면 다코닐을 그냥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세균성 병이 걱정이 안 되신다면 다코닐 쓰셔도 되고, 진딧물약을 쓰는데 진딧물약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빵파레스도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고 많이 쓰죠. 모벤토도 많이 쓰는 약이고, 근데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왜 이 시기에 빵파레스를 안 쓰고 모벤토를 추천을 드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이유로 모벤토는 효과가 21일 동안 지속이 돼요. 효과가 길죠. 계화기간 전에 쓰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모벤토는 효과가 굉장히 늦게 나와요. 대신 오래 가요. 치고서 서서히 나타나요. 서서히 오래 가고 대신 효과도 늦게 나와요. 근데 이 시기에는 진딧물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진딧물을 뭐 수시간 내로 죽이는 그런 약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효과가 오래 가면서 서서히 나오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벤토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월동기에 3월 달에 깍지벌레를 반드시 방제를 하고 넘어와야 되는데, 깍지벌레 방제가 못하신 분들한테는 모벤토가 또 깍지벌레 방제 효과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모벤토는 또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로 응의 초기 발생 밀도를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5월 달이 되면 응애 방제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빠르게 진딧물을 잡을 수는 없지만 효과가 오래 가고 깍지벌레 동시 방제가 가능하고 응애 초기 밀도까지 낮춰줄 수 있는 모벤토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빵빠레나 모벤토나 똑같은 진딧물 약이에요. 근데 얘는 지질합성 저해되고 얘는 신경계 전자물질 방해하는 작용 기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지금이 7, 8월이고 굉장히 뜨겁고 진딧물이 내 포장에 이미 발생이 돼 있다. 그러면 빵빠레 같은 거 쓰셔야 돼요. 그렇죠. 이건 서세나 이건 효과가 빠르게 빨리 잡아줘서 얘네들 밀도를 낮춰줄 수 있는 이런 약을 쓰시는 거고, 지금 시기에는 이렇게 모벤토를 쓴다. 그리고 살충제, 이거는 이제 진딧물 약으로 들어가는 거고, 살충제는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첫소독약으로 라이몬을 많이 추천을 했어요. 노발루론이라고 해서 라이몬을 추천했는데, 라이몬을 추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라이몬은 알 방제 효과가 굉장히 커요. 알을 산란 억제 효과가 있어서 나방의 알 약충을 다 잡아줘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버리는 지금 시기에서 보면 우리가 나방이 막 날아다니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기에 나방 성충을 잡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 이제 나방약 중에 뭐 알타코아도 있고 뭐 엑시레, 뭐 프로큐어, 신기록도 여러 가지 있지만 성충을 잡을 필요가 없고 대신에 알이나 유충, 특히 알에 대한 효과가 큰 라이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방제로. 지금 후반기 때 약식이 훨씬 더 부드럽겠네요. 그러니까 라이몬은 이제 월동했던 알이나 지금 이제 알 상태로 부화하는 놈들을 밀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먼저 써주면 나중에 고온기가 됐을 때 나방의 밀도가 낮은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제하기가 쉬워지는. 방제를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닌데 요런 순서로 하면 방제가 이제 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또 제가 요 라이몬을 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요 다이몬 파스트라는 걸 쓴다고 했어요.
다이몬 파스트라는 약은 뭐냐면 라이몬에다가 캡처라고 해서 비펜슬린 성분을 같이 혼용해놓은 합제예요, 합제. 단제 개념으로 보면 약간의 함량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라이몬처럼 알까지 다 방제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제일 초기에 발생하는 노린제, 에모문이 장립 노린제. 그래서 캡처라는 성분이 노린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듣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같이 동시방제 쪽으로 이 다이모파스트라는 약을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려요. 근데 또 이거 한꺼번에 다 쓰기는 그렇잖아요. 되게 보면 일일적 우리도 이제 저도 상식적으로 농약은 뭐 3가지, 4가지 혼용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게 2가지 이상 혼용하면 안 된다 더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게 한다고 그러면 나 한꺼번에 바쁜데 다 치고 싶어. 한꺼번에 다 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다 섞어서 다 치가 농약사의 약사랑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혼용 관계는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고 우리가 이제 혼용 가부표라는 걸 회사에서 만들어서 어떤 약을 쳤을 때 해가 없고 어떤 약은 혼용했더니 뭐 엉기는 증상이 나오고 어떤 거는 입이 타는 증상이 나오고 해가 나온다. 이거를 혼용 가부표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서 각 지역의 약사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뭐 2가지, 3가지는 해도 큰 지장이 없나요? 일단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제를 할 때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살균제 1가지, 그렇죠. 예, 그리고 살충제 1가지, 그리고 노린제 진딧물 1가지. 요 3가지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노린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노린제는 초기부터 발생해서 가을까지 1년 내내 발생해요. 우리가 만약에 응애다라고 하면 응애는 보통 1년에 3번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제하는 시기는 홀수달이에요. 5월, 7월, 9월 이렇게 방제를 하면 되는데 노린제는 1년 내내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할 때도 만약에 살균제, 살충제 이렇게 2가지만 하는데 요 살충제가 노린제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약이다 라고 하면 노린제나 진딧물약이 거의 노린제가 되거든요. 그럼 노린제나 진딧물약을 첨가를 하셔야 돼요. 약효는? 약효는 뭐 크게 지장 없나요? 약해나 약효에 대해서는 3가지 혼용했을 때 약효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궁합이 잘 맞는 약재들끼리 이렇게 조합을 해서 처방 큰 지장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약이 이렇게 계통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뭐 알타코아나 엑시델이나 이런 나방 전문 약들은 디아마이드 계통이라는 약이 있으면 요 약은 노린제나 진딧물에 대해서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약을 쓸 때는 노린제 진딧물약을 첨가를 해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조금 아시기 편한 건 뭐 데시스나 주렁이나 이런 걸 하면 그 약들은 나방도 어느 정도 방제를 해주지만 노린제 진딧물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약을 할 때는 또 따로 혼용을 하실 필요는 없죠. 잠깐만요. 먼저 좀. 그러면 일단 농약이랑 하는 것보다도 기왕이면 이제 같은 영양제나 뭐 이런 거를 혼용했을 때 또 이게 농민들 생각이 저 역시 초창기 때 그랬는데 뭐 영양제 섞으면 약효가 떨어져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약을 이렇게 처방을 받으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약은 종류도 많지만 이게 특성이 개발된 목적이 있고 특성이 미묘하게 달라요. 회사가 다 틀리니까. 그래서 원래 사실은 약을 처방을 받으려면 내가 가장 이렇게 방문하기 쉬운 가까운 곳에 전문 처방사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방문을 해서 지금 내 작물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내 작물 상태를 확인을 하고 가야죠. 지금 꽃이 피려고 하는지 아니면 뭐 벌레 먹은 게 있는지 아니면 무슨 이파리가 이상한 게 있는지 오글거리는 게 있는지 그런 거 보고 가서 거기 계신 처방사님이랑 상담을 하셔야 돼요. 상담을 해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좀 토의를 해보시고서 처방을 받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각 지역 농약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영양제도 첨부할 수 있으면 가능하나 할 수 있으면 할 때 괜찮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농약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말이 많이 길어지는데, 원래 제가 전공이 농학이고 농약이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데, 이 농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농약을 한번 잘못 쓰면 약해도 발생할 수 있고 약효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약을 썼더니 이 약은 효과가 없어라고 그냥 한 번에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약재를 쓸 때 주의할 사항, 그리고 약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약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농약을 쓸 때 일단 혼용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칼슘제를 혼용을 했을 때 약해가 나거나 약효가 떨어지거나 특히 살충제의 약효가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죠. 저희 칼슘제를 안 썼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쓰던 칼슘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석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칼리성이에요. 농약은 대부분이 약산성일 때 효과를 발휘를 하는데, 거기에다 알카리를 띠는 석회, 그러니까 칼슘을 넣었을 때 약효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혼용을 안 하고, 응애약을 치는데 응애약은 단독으로 쳐야 되고, 영양제 섞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고, 지금 나오는 칼슘제들은 이 칼슘제를 다 킬레이트화 시키고 산성화를 시켜놓은 칼슘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농약이랑 같이 혼용했을 때 농약 효과도 떨어지지 않고 약해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칼슘제를 쓸 때는 킬레이트화 되어 있고 산도도 조절이 되어 있는 칼슘제, 그런 거를 쓰시면 좀 안전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산도가 얘기 나왔었는데 대개 우리 농약이 거기다 약간 알칼리성이지 않나요? 아니죠. 대부분이. 이제 대부분의 농약은 약간의 산성일 때 효과를 발휘를 해요. 농약 자체만. 농약 자체만으로 봤을 때 알칼리성이 좀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물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농약을 쓸 때 그렇죠. 우리가 농약 용수로 쓰는 물, 그 물의 산도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특히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지하수에는 석회질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알칼리성일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건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칼리성인 물에다가 농약을 희석해서 쓰면, 모든 농약에는 그렇게 써있어요. 알칼리성 물질과 혼용하지 말라고 써있어요. 약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약효가 많이 떨어져요.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이 만약에 물의 pH가 한 4에서 6 정도, 그러니까 약산성이에요. 약산성일 때 그 물로 농약을 쳤을 때 농약의 효과는 72시간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쓰는 농약 용수가 4에서 6 정도의 약산성이 아니라 8에서 9 정도 알칼리성, 8에서 9 정도의 알칼리성이 되면 그 용수로 농약을 썼을 때는 보통 8 정도 나오면 24시간, 한 12시간 정도 지나면 농약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알칼리성, 만약에 9 정도 나오면 농약을 썼을 때 15분 지나면 바로 농약 효과는 떨어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가면 확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을 아무리 빨리 쓴다고 해도 몇 시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약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약을 써놓고도 지속 효과도 훨씬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수의 pH를 확인해 보셔라. 그래서 내가 쓰는 물을 항상 pH를 기억하고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pH를 확인을 해봤는데 내가 쓰는 물이 알칼리성이 나온다, pH가 8 이상 나온다 라고 하면 내가 쓰는 물의 pH를 조절을 해줘야죠. 그래서 pH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약간 산성을 띠는 황산아연을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빙초산을 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마트에서 파는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이제 뭐 그 뭐라 해야 되지? 식초. 현미 식초. 현미 식초를 쓰기도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이제 그런 것도 농업용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약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pH 값 같은 거 이런 거를 500리터용이거든요. 500리터에 요걸 한 병을 넣으면 pH가 산도가 1에서 2 정도가 내려가요. 알칼리성이 좀 떨어져서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흡수율도 좋을 거 아니에요. 흡수율도 좋고 농약의 효과도 낼 수 있죠. 근데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내가 쓰는 물이 이미 뭐 pH가 산성인 물인데 뭐 6 정도 뭐 5.5나 6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굳이 쓸 필요는 없죠. 그렇죠. 본업이랑 다 할 거고. 그렇죠.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pH를 부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농약이 그 알칼리성이 있다고 다들 이제 그 소리랑 저는 이제 되게 써보면 이게 pH가 한 6에 가까워요. 그냥 쓰긴 쓰거든요. 그래서 황산아연을 그 전에 썼었어요. 쓰니까 약효가 좋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렇죠. 왜 좋은가를 모르잖아요. 황산아연 쓰면 뭐 약 잘 들어라는 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pH 조절이 되니까 pH 조절. 저기 효과도 빨리 지속가니까 오래 그렇죠. 간다. 그러면 그까지만 하고 이제 아까 임신 기간 중에 약간 이제 살충제 쓰는 거 얘기했잖아요. 사람 욕심이 나래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한 1000가지고 천을 몇 번씩 다 써야 되니까 영양제 같이 섞고 뭐 이거 같이 섞어도 된다. 라고 한다면 추천할 수 있는 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정 에너지 같은 이제 그렇죠. 지금 필요하겠죠. 그렇죠. 개화에도 도움이 되고 꽃의 소질도 꽃도 개화 기간도 연장시켜주고 벌 유인까지 해줄 수 있는 이제 수정 에너지 같은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꼭 써야 되겠네요. 솔직히 약간 별 비싼가 안 비싼가 모르겠지만 썼음으로써 그 효과는 극대화되지 않을까요? 이제 만약에 기상 조건이 다들 좋다고 하면 단순히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쓴 것도 좋을 수 있고 쓴 것도 좋을 수 있고 쓴 게 조금 더 좋겠죠. 근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 기상 상황이 안 좋은 조건이라면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쓴 거랑 안 쓴 거랑. 그러면 수정에 같이 혼용하고 수정 에너지 같이 혼용 다 가능하고 예전에는 이제 원래 개화 직전에 이제 보르도액 같은 거를 쓰고 하셨어요. 황소독도 하고 보르도액도 하고 하셨는데 그런 약재랑은 이제 강산,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황은 강산, 보르도액은 강알칼리성 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농약을 섞는다든지 수정 에너지를 섞는다든지 하는 거는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개화 직전에 이렇게 일반 약으로 한 번 더 방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농약으로 방제를 하실 때는 수정 에너지를 같이 혼용해서 쓰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 미량교수 같은 거는 일단 복합적으로 봤을 때 수정 에너지 안에 미량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버가 되는데 굳이 할 필요 없다. 만약에 수정 에너지가 약값이 너무 비싸서 나 이렇게까지 투자를 못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미량 요소를 넣어 주셔야 돼요. 미량 요소에서 개화를 촉진시키는 성분은 붕소, 아연, 망간이거든요. 열매도 키워주고 그렇죠. 모든 걸 다 해주는 거니까. 수정부터 개화부터 수정까지 다 도움을 주는 성분이니까 그럼 미량 요소 중에서도 붕소, 아연, 망간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그리고 그 붕소, 아연, 망간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미량 요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제 보호제라는 게 있잖아요. 코팅제라든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기왕 치는 거 조금만 투자를 하면 약효가 오래 가고 이런 것도 그 효과도 극대화시키는 보호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전착제라고 얘기를 하죠. 전착제 확산제 뭐 여러 가지 뭐 전착제. 예전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아니 비가 오지도 않는데 무슨 전착제를 섞냐. 그건 이제 그 단순히 전착제라고 생각을 해서 내우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약이 흘러내리지 않게 부착을 잘 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전착제만 생각을 하면 그렇긴 한데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 물이 산도가 너무 높아서 알칼리성이어서 산도를 조절한다. 그래서 산도 조절제잖아요. 이것도 전착제예요.
전체 효과를. 그렇죠. 전차 효과를 높여주죠. 약효도 높여주고. 그리고 뭐 니오스막이라는 제품, 이 제품은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가 다 전착제이긴 한데 잘 보기에 놓을까요? 특성이 있어요. 다 전착제이긴 한데 보면 니오스막 같은 경우 요 제품은 보면 정균 수분제라고 써 있어요. 아이고, 참 처음 봐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 제이약으로서 나오는 제품인데 굉장히 고급 전착제예요. 수분제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물을 이렇게 책상이나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물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죠. 그렇죠. 이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데 물은 이 표면에 장력이 생겨요. 그 분자들끼리 서로 응축되려고 하는 힘 때문에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수분제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물방울 떨어뜨려 보면 물방울이 안 져요. 그냥 싹 퍼져버려요. 물방울 입자를 막 아주 미세하게 쪼개준다고 설명하는 게 가장 그렇죠. 쉽겠네요. 표면 장력을 아예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p사귀에 물방울이 이렇게 묻었을 때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서 떨어지잖아요. ip사귀에는 하나도 안 묻어요. 왜냐하면 ip사귀에는 자기가 ip사귀를 보호하기 위해 맨 겉에 큐티클 바깥 측면에 왁스층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기름 성분인데 왁스층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약을 쳤을 때 또르르 굴러 내려가면 효과가 없죠. 효과가 많이 볼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정균 수분제를 쳐서 농약을 치면 요 기름 성분 왁스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묻어버려요. 약효가 좋을 수밖에 없죠. 이거를 우리가 확산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확산 효과가 있는 제품, 요거는 산도 조절 제품.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중에서 많이 쓰는 케어스랑 아비온이 있는데 요거는 파라핀 왁스. 얘는 또 어떤 개념이냐면 부착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예요. 고착제라고도 하거든요, 저희가. 약이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약이. 그러니까 그런 고착 효과도 좋고, 그리고 이 파라핀 왁스를 주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 파라핀 왁스를 같이 썼을 때 냉해에 대한 예방 효과가 굉장히 커요. 네. 이 아비온이라는 제품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뭐 농약의 효과 상승도 써 있고 여기 또 보면 냉해, 풍해 예방 효과, 그리고 작물 보호 효과 이런 게 있거든요. 이 파라핀 왁스라고 하는 거는 작물체 전체에다가 코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코팅 성분은 작물을 보호해준다. 추위로부터 바람으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병해충으로부터 다 보호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아비온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이 케어스라는 제품은 전착제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건 파라핀 왁스가 보통 20% 정도 들어가 있어요. 아비온은 같은 용량이지만 얘는 이제 40% 정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얘가 더 많이 성분은 들어가 있어서 특히 요즘에 이제 착과가 되고 수정이 끝나고 육아기 때 냉해를 많이 받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아주 어린 과일은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추우면 냉해를 받아서 과일이 기형이 되거나 뭐 사비가 낀다거나 아니면 열과가 진다든지 낙과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보호 효과 그리고 약효를 상승시키고 부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아비온 같은 제품을 이때 쓰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아비온 너무 잘하시는 많이 쓰잖아요. 저는 아비온을 삽목할 때도 쓰거든요. 삽목할 때는 뭐 100배. 맞아요. 삽목하는 부위 한 번은 전체를 다 해봤는데 네. 그거는 발화율이 조금은 그랬는데 빼고 하면 발화율도 잘 좋고 이게 이 친환경 농자재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친환경 보조 사업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요거는 저는 갑자기 또 아비온에 또 판매 저기 된 거였는데 써본 대로 합니다. 저는 그 냉해 피해할 때는 보통 150배, 300배 때는 치면 조금 150 치면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좀 이게 가격은 좀 다른 게 비해서 약간은 좀 센 편인데 효과에 비해서는 싸다고 봐야 되겠죠. 쳤을 때 이 하나의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비싼데 쳤을 때 효과. 그러면 이제 이 농약이 한참 길어지는데 얘기가 길어지죠. 아까 이제 임신 기간 때 쳤을 때 농약하고 이제 그 수정액
이제 뭐 꼭 수정이 아니라 다른 타자 제품이라도 그런 게 유도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치면 좋고. 그렇죠. 예, 그거 딱 쳐봤을 때 한 번만 치면 그 치면 되나요? 아니면 보통은 이제 개화 직전에, 개화 직전에 꽃눈이 이제 벌어질 때, 그때 한번 치시고요. 그리고 완전히 만개했을 때. 만개시 또 한번 예. 치면 다. 만개시에 한 번 더 치시면 좋아요. 근데 그때는 이거 똑같이 이걸 같이 아니요. 그거는 치면 안 그때는, 되잖아요. 그때는 농약을 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거는 저 영양제 같은 건. 네. 만약에 농약을 친다고 하면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꽃에 대해서 전혀 해가 없는 텔도나 그리고 살충제는 칼립소, 모스피란 이런 제품들은 벌에 대해서 또 무해하거든요. 그런 거 치면 벌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는. 그렇죠. 왜냐면 네. 수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텔도, 살균제 곰팡이약으로 텔도, 그리고 뭐 칼립소나 모스피란 이런 노린제나 그런 해충방제 쓰셔도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날씨가 어느 정도 괜찮으면 쓰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수정 에너지 같은 거를 만개했을 때 한 번 더 쳐주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수정 에너지 같은 약은 사실 한 번 쳐서는 크게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최소 2번 정도는 써줘야지 초기 비대라든지 척가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되고, 트리거비 같은 제품은 이제 세포 분열제 그리고 낙과 방지제로 두 번째 쳤을 때 그렇죠. 처음에 이제 하고 지금 치고 예를 들어서 만약 꽃이- 못 친다 그러면 네. 꽃이 만개했을 때 이거 그러니까 아니야. 수정 에너지 같은 경우를 개화 직전에 치고 만개했을 때 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수정이 끝나고 꽃이 진 다음에 우리가 또 농약 방제를 하잖아요. 수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트리거비를 치면은 좋죠. 트리거벨 저번에 우리 날라리 농구 이 박사님이 할 때 이게 스트레스 해소제잖아요, 진짜. 그렇죠. 스트레스 해소되고 이게 이제 사이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가 작물을 생육적으로 봤을 때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거는 농민들이 알고 기본적인 내용. 해야 되는 거죠. 꽃이 펴서 꽃이 수정이 되면 수정 후 20일에서 30일. 네, 그렇지. 요 기간이에요. 요 기간에 과일의 품질이 결정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전체 이 과일이 세포 분열을 해서 과일이 이렇게 커지고 세포 분열을 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전체 세포 분열을 100으로 보면 수정 직후부터 20일에서 30일간 요 기간에 7, 80%가 끝나버려요. 요 기간에. 모든 과일 크기가 다 끝난다는 크기나 모양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포 분열에서 세포 수가 많으면 과일은 충실해지고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에 이제 트리거비가 들어가주면 트리거비는 사이토키닌 호르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이토키닌 호르몬은 즉 다시 얘기해서 세포 분열제예요. 세포 분열 활발하게 활발하게 왕성하게 하면서 영양 흡수를 빨리 흡수하게 그렇죠. 일하면서 도와준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수정이 끝난 다음에 트리거비를 한 번 내지 2번 정도 추천을 드리고 그 기간 동안은 당연히 물도 또 많이 주셔야 되고 수세가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라면 트리거 한 번 치고 두 번째 하셨잖아요. 두 번째 친다 그러면 해소시키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이거 보자. 저는 이거 HB101을 좀 한 5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만다 효소나 뭐 양귀비나 뭐 진인가 뭔가 이거는 저기잖아요. 화학 추출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건 효소제죠, 효소제. 이건 삼나무, 네, 삼나무에서 추출물이잖아요. 이걸 써보면 참 냄새가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향기나 좋은데. 네. 자, 그러면 과일을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양명원이나 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만다나 이거보다는 이걸 권장을 하는 내 생각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이제 HB101 같은 경우는 썼을 때 과일에 이 과경이 길어져요. 과경이 길어지고 길어진다는 네, 과일 모양도 약간 길쭉해지고 그러면은 이게 과일의 전체 직경이 길어지면 그 과일은 비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일이 이렇게 달렸을 때 이렇게 보면 땡글땡글하고 동글동글한 놈들은 잘 안 커요. 약간 타원형으로 길쭉하면서 약간 얘가 약간 흐물흐물해 보인다. 이렇게
꼭지도 좀 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크거든요. 그렇죠. 이 HB101을 썼을 때 그런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양명원이든지 만다해서 많이 써봤는데 그거는 이제 묘목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장점은 있지만 열매하는 사람한테 이거를 좀 저는 이 권장을 뭐 이것저것 또 홍보밴드 아니지만 써본 결과 진짜 굳이 많이 쓰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뭐 2000배? 차라리 그냥 4cc 타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농약 실 때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4cc가 들어가려면 이제 4000배에서 5000배, 5000배 정도 들어가는 건데 원래 이 회사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면 보통 2000배 정도로 쓰라고 권장을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런 HB101 같은 경우는 전혀 무해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사람이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고 뭐 다른 농약이나 영양제랑 혼용도 다 되고 그렇죠. 그리고 부작용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쓸 때 그냥 회사에서 권장하는 것보다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4000배 내지 5000배 해서 한 말에 4mm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착제, 첨가제 넣듯이 이거 전착 효과도 같이 하잖아요. 그 전착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전착제 개념으로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를 꾸준하게 써주면 일단 병해충 발생도 굉장히 줄어요. 저는 뭐 농약 같은 거는 뭐 정량 타사다가 하지만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에 왕창 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주는 게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이 딱 끝났다고 이제 수정이 치고 해서 다 조금 이것까지 쳐서 좀 관계가 길어져서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농약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를 해야 될까요? 무슨 사춘기 무슨 계통 뭐 딱딱 집어서 얘기하면 저 농약 장사를 하는 게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계통에서 무슨 계통으로 가야 이제 요런 계통의 약을 쓰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약을 치면 또 작물에 따라 굉장히 또 틀리니까 기본적인 거 달라지긴 하겠지만 무슨 계통 우리가 이제 꽃이 지고 이제 과일이 연약하고 이파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는 살균제는 보호살균제를 한번 더 써주시는 것도 좋고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보호살균제에다가 플러스 치료 살균제를 같이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보호제 치료제 같이. 보호제 치료제 같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뭐 여기 다보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제 대표적인 풀이 아닌가요? 디페노코나졸 EBI 계통이고 대표적으로 균사의 생장을 막아주는 치료제예요. 이건 치료 성분이에요. 이런 치료제. 그리고 비오넴 아시벤졸라 S메틸이라는 성분에 망포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대표적인 보호제. 그래서 이렇게 치료제하고 보호제하고 같이 써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요즘에 나오는 이제 에이플이나 프린트 이런 거. 에이플 프린트 단가가 비싸서 효과가 좋아요. 근데 요런 제품은 다계열 살균제인데 스트로빌루린 계통의 살균제라고 해요. 요런 계통은 보호 및 치료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살균제예요. 그래서 요런 제품 대신에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가가 조금 높아요. 이게 침투 이행성 아닌가요? 이 두 가지가? 침투 이행성이에요. 풀이개는 침투 이행성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가요?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이제 그때 착각 끝나고 딱 그거 다 했을 때는 침투 이행성이 낫지 않을까? 침투 이행성이 좋고요. 지금 뭐 이제 에이플이나 프린트 같은 이제 한 번에 복합적으로 되는 제품을 쓰시거나 아니면 보호제, 치료제를 같이 탱크 믹싱해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우리 지금 농약사에 가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요즘 개통 많이 보시잖아요. 뭐 다사, 가나, 라사 막 이렇게 해서 보호제, 치료제를 막 섞어 놓고 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으로 쓰시면 되고 한데 잠깐 옆으로 새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보면 약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물약, 이건 가루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입상 수화제라고 하고 이런 파우더식으로 되는 건 이제 그냥 일반 수화제. 그리고 이렇게 물에다 희석시켜 놓은 거 이런 거는 액상 수화제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 보호제를 쓸 경우에는 수화제가 약간 유리해요. 보호살. 근데 보면 대부분의 보호살균제들은 다이세넴이나 톱시넴이나 뭐 여기 비오넴이나
이런 제품들은 다 수화제로 보통 많이 만들어 놓죠. 다코니 같은 것도 다코니도 수화제도 있고 다코니 이렇게 액상도 있어요. 근데 액상이랑 액상 수화제는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니까 그렇게 뭐 헷갈려 하실 건 없는데 일단 이런 수화제 같은 경우는 부착력이 좋아요.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약효의 재분배 효과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잎사귀에다가 뭐 비오넨 같은 성분을 이렇게 탁 살포를 했어요. 잘 살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보호 효과를 내잖아요. 이 곰팡이가 이렇게 날아와서 곰팡이가 이거 부착이 되고 발화관을 형성해서 뚫고 들어가는 그거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보호살균제가 여기에 이렇게 코팅이 돼 있으면서 병행군이 입속에 못 들어오게 코팅을 시켜서 침투를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착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부착기가 발화관이 형성이 돼서 그게 뚫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보호살균제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뚫고 들어가서 여기서 균사로 발생해서 이 균사를 없애주는 건 이제 치료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약효의 재분배라는 게 뭐냐면 이런 보호살균제를 여기다 잘 쳤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묻어 있다가 하루가 지나면 다음날 또 이슬이 내리잖아요. 이거 촉촉해져요. 촉촉해지면 약을 또 친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얘가 약이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싹 말라 있으면 보호 효과를 내요. 보호 효과를 내다가 말라 있다가 다시 이렇게 수분이 이슬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수분이 다시 묻으면 다시 촉촉해지면서 여기 약성분이 묻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또 약을 친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약효의 재분배라고 하는데 약효의 재분배는 이런 수화제 타입들이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보호살균제는 수화제 타입이 많고 그리고 보호살균제는 약효가 오래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보호제만 치는 게 아니라 치료제도 있잖아요. 치료 드셔야 되지. 치료제도 있는데 치료제는 이런 약효의 재분배 효과라기보다는 약을 쳤을 때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안으로 빨리 침투 이행이 돼야 돼요. 침투 이행성.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침투 이행이라고 하고 앞쪽에 쳤을 때 뒤쪽 면까지 통과하는 걸 침달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침투 이행 및 침달 효과가 다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막 파고 들어가야 돼요. 빨리 치료를 해야 되니까. 빨리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력한 치료제를 쓸 때는 물론 치료제는 치료 보호 다 되는 제품이지만 만약에 이게 치료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입자가 좀 더 고운 물약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입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짜 간수 좋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첨가되는 침투 이행을 도와줄 수 있는 침투제를 혼용을 하셔야 돼. 훨씬 낫고 빨리 걷는 거라.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첨가제 우리가 보호살균제를 쓰고 약효를 오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고착제를 섞어야 되고. 그래서 다 연결이 돼요. 어떤 제형을 쓸 거냐는 어떤 목적으로 약을 쓸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전착제, 부수적으로 첨가제도 지금 내가 어떤 목적으로 냉해 예방을 할 거냐, 약효가 오래가게 할 거냐, 그럼 아비온을 섞으시고, 그리고 충에 대해서 특히 아비온은 벌레를 잡는데 굉장히 특출나거든요. 코팅 효과가 강해서 응애 진짜 못 잡겠어 할 때 아비온 섞으시고 빠르게 곰팡이가 나왔고 이미 감염이 됐고 탄저병이 병반이 보이고 흰가루가 막 하얗게 우리 눈에 보이고 하면 이미 감염이 몸속까지 입속까지 다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때는 강력하게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게 침투제, 수분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자, 한 가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알고 있지만 이 침투 이행서 쓸 때는 만약에 1000배치라고 했는데 800배 치면 약효가 나죠. 약효가 나죠. 나는데 여기서 또 정량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침투 이행 쓸 때는 또 이제 정량에. 보세요. 이 농민들이 가장 이게 지금 헷갈리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사를 가까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이런 스트로빌루린 계통 강력하게 치료 효과도 되면서 보호 효과도 되는 제품, 이게 트리플록시스트로빈이라는 성분이고 에이프릴이랑 같은 성분이에요. 프린트는 둘 다 동일한 성분이고, 이런 약들에 보면 어떤 문구가 써져 있냐, 침투성 전착제랑 혼용하지 마시오라고 써 있어요. 잘만 읽어보면 괜찮겠네요. 그래서 특히 이파리가 가장 약하다고 하는 박과류에서는 이런 프린트 같은 침투 이행력이 강한 제품은 입이 5입 나오기 전에는 쓰지 말라고 해요.
일반 과수는 대부분 괜찮아요. 대부분 괜찮은데 이제 박과류처럼 잎이 넓고 얇잖아요. 걔네들은 맞는 면적도 많고 그래서 걔네들은 5밑 나오기 전에는 이런 강력한 침투이행성 살균제를 아예 쓰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 중에 또 이제 아족시스트로빈이라고 해서 오티바라는 성분의 약이 있어요. 그 약은 5잎이 아니라 전 생육계에 걸쳐서 침투성 전착제랑 섞지 말라고 기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혼용이랑 또 관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약제 혼용이랑 또 연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자꾸 상담을 하셔야 돼. 지역에 그 농약사 약사님하고 상담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장님이 농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을 때, 이거 진짜 민감한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요. 민감하면서도 이게 겁나게 중요한 부분이 또 이거거든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산도, 산도 조절, 농약 산도 조절, 산도 조절, 그리고 이런 첨가제를 용도에 목적에 맞게 쓰자. 적절하게 잘 쓰자. 적절하게 잘 쓰자. 코팅을 해서 냉해 예방을 하고 효과를 오래 볼 거냐. 빠르게 침투 이행을 시켜서 일단은 병이 확산되는 걸 막고 병을 말려 붙일 거냐. 이런 목적으로 쓰자.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약제를 쓸 때 그 질문도 많았어요. 농약을 아침에 해야 되냐? 저녁에 해야 되냐? 아니면 날씨 좋을 때, 해 떴을 때 해야 되냐? 그게 농민들이 가장 저는 거의 저녁에 많이 하거든요. 자, 약은 그것도 기상 상황이랑 또 연관되죠. 이게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인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간에 치는 게 제일 좋아요. 야간. 되도록이면 해질 무렵.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밤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방제를 해야 되는 벌레들은 다 야행성이에요. 거의 다 그렇죠. 거의 다 노린대들. 벌레는 다 야행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낮에 딱 갔는데 청벌레가 이파리를 먹고 있다. 그러면 청벌레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대부분의 벌레는 한낮에는 흙 속이나 잎 뒷면이나 이 가지 사이나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작물을 가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살충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녁에 치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저녁에 치면 좋은 이유가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햇볕은 점점 강해지잖아요. 이 농약은 다 케미컬,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적으로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화학 물질들은 뭐 우리가 보통 농약사에 가면 뭐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뭐 2년 내지 4년 요 사이에 딱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유통할 수 있는 기간만 해놓은 거지 유효기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네오아소딘이나 다이메크론, 근사미, 근사미가 아니라 뭐죠? 저기 풀약 죽이는 거? 죽이는 거 그라목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한 10년 넘은 제품들이에요. 단종이 된 지 10년, 15년 됐어도 그 약이 좋다고 하거든요. 쳐도. 그러니까 이게 유효 기간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포장된 상태에서 밀봉한 상태에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약효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약효가 변하는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저녁에 쳐야 되는 이유가 햇볕이 강할 때 해가 뜨기 전에 아무리 아침에 쳤어도 약제를 쳤잖아요. 그 다음에 햇볕이 강하게 이렇게 광이 오잖아요. 광분해가 심해요. 농약 자체가. 농약 자체는 광분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광분해를 막기 위해서 뭐 살충제 같은 경우 막 캡슐 현탁제 막 이렇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다 광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형을 만드는 거고 일단 광분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녁에 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날씨가 한여름이 되면 일단은 우리가 뭐 치는 제품들 중에 뭐 스미치온이나 다이제넴이나
이 M자 들어간 게 망코제부 성분이거든요. 유기유황계거든요.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온도가 34도, 35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자꾸 약해를 내요. 식물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서 아무리 여름에 아침에 새벽 일찍 친다고 해도 한낮에 또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 약재를 친 다음에 바로 뜨거워지면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정도가 심하면 이제 약해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고 약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도 저녁에 치고 야행성인 벌레를 잡기 위해서도 저녁에 치고 광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저녁에 치고 저녁에 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열매 되고 달렸을 때 한 번 이제 수확하는까지 하면 이제 시리즈 3단까지 가고 제가 그 물은 이제 그 물 얘기는 하는데 그 계속 물은 주기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임신기간이니까 물 충분하게 줬을 때 좋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딱 해봐요. 물이 아침에 주는 사람, 저녁에 주는 사람 두 파트가 있어요. 네. 저는 저녁에 많이 주는데 저는 제 생각에 틀림없도 아침에 주는 거는 영양 생산 쪽으로 가기가 쉽고 저녁에 주는 거는 물에 흡수를 해서 물을 갖고 있어 가든 미량것을 해서 같이 올리기 때문에 생식생장으로 가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가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영양생장, 생식생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양생장이나 생식생장은 우리가 작물이 자라는데 전체 작기를 봤을 때 수정이 돼서 아까 제가 세포 분열 기간이 2, 30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2, 30일간 요게 생식생장 기간이에요. 꽃이 피고 세포 분열이 7, 80% 끝날 때까지 요때까지가 생식생장 기간이고 작물은 요 생식생장 기간이 끝나면 경획기라고 해서 씨를 안 치거나 아니면 변색기가 오거나 하면서 이제 영양생장으로 돌아서요. 근데 이게 영양생장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식생장 그 기간 동안 2, 30일 동안 세포 분열을 무지하게 해놓잖아요. 그 세포 분열을 해놓은 데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세포를 막 수만 개를 만들어 놨으면 자연스럽게 양분 교대기가 지나면서 영양생장으로 돌아가야 이 세포가 커져요. 그래야지 이제 과일을 우리가 크고 맛있는 과일을 이제 먹을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물 주는 거랑 관련이 없고 식물체 내의 호르몬 균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 호르몬 균형에서 지대하게 역할을 하는 게 이 생식생장을 유지를 시켜주는 호르몬이 트리거비에 들어있는 사이토키닌이라는 성분이고 양분 교대가 이루어지면서 영양생장으로 넘어가게 하는 지대하게 관여를 하는 게 옥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옥신이다. 네. 그래서 이런 사이토키닌 성분 호르몬하고 옥신 호르몬하고의 비율에 따라서 생식생장에서 영양생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이 개화 수정되고서 30일간 생식생장이 유지가 돼야 도장지가 안 나오고 모든 양분이 세포 분열하는 데 쓰이고 그리고 씨를 안 치는 경획기까지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양분의 불균형 때문에 영양생장으로 돌아쓴다 그러면 품질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영양생장으로 돌아쓴다 하면 품질이 안 좋아지고 낙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트리거비라는 성분을 쓰는 거예요. 물 주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침에 관계가 없다. 네, 근데 물 주는 거에서 양분의 저장, 한낮 동안에 해가 떠 있을 동안에 광합성을 통해서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양분, 탄수화물과 단백질, 요거를 저장하는 시간이 야간이에요. 밤에. 해가 지고 2, 3시간 정도가 지나면 식물체는 이제 쉬어요. 광합성을 중단을 하고 쉬면서 에너지를 소모를 하거든요. 호흡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 그 쉬는 동안 에너지 소모하고 호흡하고 그래도 양분이 남았어. 그러면 그 양분을 몸 각각 기관에 저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과일에도 저장을 하고 이파리 뿌리에도 저장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물을 저녁에 준다라고 하면 양분은 어쨌든 물이 용매로서 이동 수단이 되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양분이 원활하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주면 그런
만들어 놓은 양분이 배분되는데 조금 이롭지 않을까. 도움을 주겠죠.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목적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과일나무를 키우는데 과일나무에 로켓 자꾸 비대를 시키고 하고 싶으면 수분은 꾸준하게 공급을 하되 이렇게 야간에 약간 저녁 해거름에 이렇게 물 주는 거 좋죠. 좋은데 만약에 내가 과일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사장님처럼 묘목을 키우거나 모종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야간에 물 주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웃자랄 수가 있어요. 야간에 물을 주면. 어린 나무나 묘목 같은 경우는 양분을 배분할 데가 없어요. 뭐 열매를 다는 것도 아니고 뿌리가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야간에 자꾸 물을 주면 얘네들이 웃자라요. 그러니까 영양생장을 더 촉진시키는 이게 결과가 내 나오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물 주는 거는 난 묘목을 어느 정도 키워야 되니까 뭐 화학적 방법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키우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진 데 가면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그 이제 체류 회원들이 지역마다 다 있어요. 아래쪽에 벌써 포스터스에 꽃동이가 왔고 벌써 왔는데 한 농가 풍계에 계시는 한 농가분만 안 왔어요. 거기가 더 초요. 아래 함양이나 뭐 이런 거기는 안 왔다는 거예요. 왜 안 왔나 보더니만 그분은 단백질을 충분하게 줬다는 얘기죠.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왜 그에 이제 길어진 시간이 왜 하냐면 반드시 서리가 오든지 꽃필 때 분명 냉해가 온다는 얘기죠. 반드시 와요. 그러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체력이 아무래도 당이 떨어지면 나긋나긋하시잖아요. 근데 단백질이 많으면 그 꽃동해나 이런 냉피해가 강하지 않을까. 간단하게 하고 싶다라면. 맞습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꽃눈의 농도를 최대화시키자, 농도를 진하게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결국에 현실로 나왔어요. 나무에서 농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농도가 높다는 거는 이 안에 단백질이나 뭐 이런 영양성분 함량이 높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은 0도씨에서 얼지만 소금물이나 설탕물은 0도씨에서 안 얼어요. 영하로 떨어져야 얼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도를 높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장 양분이 충분한 나무는 동해나 냉해에도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에 조기 낙엽됐거나 저장 양분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자꾸 목면 시비를 통해서 농도 차이에서 작물에 흡수가 될 수 있게 뭐 아미노산, 해조 추출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고.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진작에 이런 걸 다뤘으면 농가들이 피해가 죽지 않았나 하는데 솔직히 또 이것도 하시는 분만 하지도 안 하시면 그거 안 해도 잘 견뎌라고 하는데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한양하고 풍기하고 하나가 땅산이 정도가 거기는 지금 뭐 거의 뭐 잘라봐도 10개 중에 하나만 딱 올 건날 거래요. 그만큼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얘기가 3, 40년 전에 농약 이렇게 안 했고 비료 이렇게 안 했고 그렇죠. 그냥 갖다 심어놓고 물만 주면 농사 잘 됐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계절이 뚜렷했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기상 환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계절이 뚜렷하지도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겨울 아니면 여름인 것 같기도 하고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니까 기온도 오늘도 저기 파주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엊그저께 3일 전에 파주에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방눈 이만한 게 펑펑 쏟아졌대요. 그러니까 날씨도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농업을 시작을 한 지가,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좁은 면적에서 집약적인 농업을 하거든요. 우리는 땅이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윤작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키웠으면 여기서 한 해 농사 졌으면 여기는 또 몇 년 쉬었다가 다시 농사 짓고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3, 40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그 밭에서 뽑아 먹을 대로 다 뽑아 먹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보충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빼먹기만 빼먹었지 네. 보충을 안 해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기간 좀 하여튼간에 이번에 꽃 펼 때 하여튼 단백질 함량 아미노산 해주 추출물이 단백질 함량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좀 연면 시비를 좀 해주고 관주 좀 해주면 좋겠고요. 음. 그러면 이제 열매 끝나면 이제 경액기에 접어들어쓴다 가야 되나요?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 만약에 아직 개화가 안 된 지역이 있거든요. 이제 곧 이제 막 개화가 막 되려고 하고 꽃이 필 텐데, 만약에라도 날씨가 내가 우리 과원에 꽃이 이렇게 활짝 피기 시작했는데 날씨가 춥다라고 예상이 되거나 예보가 나오면 관수 시설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관수를 하세요. 그렇죠. 밤에 보통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춥거든요. 그러면 밤에 한 뭐 9시나 10시, 11시쯤에 과원에다가 물을 틀어 놓으세요. 물을 틀어 놓으시면은 이 물의 기화열 때문에 온도가 영하로 안 떨어지고 이 상승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서리도 비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예상이 되면 야간에 관수를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쿨러가 있는 집은 네. 전조 관수보다는 쿨러로. 네, 맞습니다. 충분히. 다음에 이제 경액기 때 다시 한번 또 시간 한번 내서 그 이후에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걸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전년대 투척 영양분이 충실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안 하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뭐 가끔 영양소, 미량소라든지 좀 자주 못 해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주는 게 어떤가 싶으네요. 그렇죠. 이제부터 수정이 이제 개화가 되고 낙화가 꽃이 지면 이제 1차 낙화 후 1차 소독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또 이제 순나방이라든지 순나방, 진딧물, 노린재 방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갈병, 곰팡이병, 뭐 균핵병도 있고 육아 균핵병도 있고 하니까 그때 이렇게 방지를 하시고 그리고 경액기까지 이제 넘어갈 때 아까 말씀드린 이 생식생장을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돼. 꽃이 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꽃 피고 2, 30일간은 생식생장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은 웬만하면 아주 그 극단적인 전정은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질소질비료를 과다하게 주는 거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시고 극약이다. 그래야지 생식생장을 유지를 하면서 경액기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때 경약기 때는 이제 순을 멈추는 도장 억제제도 여러 가지 나올 것도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제가 저번 그 아그로에서 왜 그 책자 한번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해놨었잖아요. 이 끝나가 동시에 아마 시간이 길어서 1부, 2부로 나중에 그때 뒤에 마그네슘 뭐 필요하고 뭐 애니 뭐 그거를 네. 제가 아그로에서도 그걸 뭐 유튜브에도 크게 지장 없다고 허가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끝자락에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그 부분 참고하시고 농약사에서 상담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아까 서도 되겠지만 화만을 입은 농가에서 하루속히 빨리 기력을 되찾아서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약사님 대표님 상당히 고맙고요. 다음에도 한번 또 이런 기회 또 마련해 주실 거죠? 네,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그 약사님 전화번호를 띄워놓겠습니다. 문자로 주시면 아마 가능한 한 많은 답변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여기 있으면 자기 이름 꼭 밝히세요. 그러면 컴퓨터에 저장돼서 전년도에 뭘 썼나 그래서 꼭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냥 이중으로 돈 들어가야 안 하고 복합적으로 들어가지 않게 그 약을 처방을 해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